안녕하세요. 강유한입니다. 저도 응급실의 소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어, 응급실에서 제 동생이랑 저랑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리프렉처 3개였는데 결국 한양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쫓겨나서 슬펐던 이유가 응급실에 근무자가 트라우마가 많구나.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긴장된 상태였는데 의료진도 그걸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쪽 병원장님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 줄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게 119 구급대와의 문제인데요. 저는 요청과 문의, 이 차이점에 좀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된다. 119 구급대가 환자가 진료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게 과연 응급의료의 법률에서 요청이냐.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가능하지도 않은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서두에 뽑아왔습니다. 저희가 행복비용과 고통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르메스백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서 1년에 2-3번 들면서 2,000만 굉장히 설레면서 쓰고 있죠, 돈을. 근데 내 생명이 사망하는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진료비, 특히 응급의료 진료비에서 응급진료비냐 아니냐를 따지는 급여냐 비급여를 따지는 몇만 원 가지고 이게 응급이었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치료비는 고통비용입니다. 근데 필수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고통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성비, 그다음 행복비용, 가심비를 따지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쓴 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그 기간이 9,665일입니다.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임시정부도 안 생겼을 거고 얄타의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논의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슬프지만 지금 응급의료 현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적어도 9,665일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의료법의 개정 연역입니다. 개정 건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2년에 정식으로 의료법이 생겨서요. 1962년부터 1999년까지 37년 동안 9번 개정됐습니다. 나머지 다 보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6회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4회가 개정됩니다. 그물이 촘촘해지죠. 근데 의료법이 환자를 위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입니다. 이게 다 통과되겠다, 통과시키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만드는 거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갈수록 개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지금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싸우는데 제 국민학생 아이하고 국회의원하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국회를 들어가니까 아이가 아저씨도 여기서 근무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아저씨도 싸우세요? 초등학생이니까 아저씨는 안 싸워.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엔 병원에 근무하고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저도 저 위에 올라가서 좀 때려주고 싶어요. 메디컬 타임즈에서 쓰는 기사인데요. 제목 자체가 슬픕니다.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 있습니다만 직전에 보신 국회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롭게 보는 스포츠가 골프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맨 하단부에 있는 스포츠는 안 보실 겁니다. 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TV에 나온다면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
그 스포츠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봤더니 게임의 규칙을 모를 때 재미가 없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가 없고 불안한 건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법을 잘못되어 있다는 원인을 모르니까 두렵죠. 그래서 두려움이란 무언가 봤더니 두려움은 미지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 법. 그 법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눠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뷔페를 갖다 놓다면 많은 음식물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싸우지 않겠죠. 작은 돈을 가지고 모두 배불리 먹는다. 누구를요? 의료인의 급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 의료 공급원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공공재냐, 의료가. 공공재 아닙니다. 도로, 누구나 비경합성이란,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요? 2명의 환자가 왔는데 그중에 누가 더 응급인지, 의료자원이 한계가 있으면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수갑 차봤더니 많이 아프더라고요.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의료의 본질이 뭐냐? 1, 2, 3, 4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한 가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제도를 물었더니 재정적 보호와 억섹스 평등, 공공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목적을 봤습니다. 저는 다른 법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울타리가 무엇이냐? 제1조 의료법,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누구의 책임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여러분에게 무슨 권리를 법에서 부정하는지 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자, 제1조의 수준 높은, 수준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보다 높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법에서 정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의료를 체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기준이 수준 이하를 요구하고 있죠. 그 수준보다 더 잘하면 삭감하잖아요. 왜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투하했는데 비난할까요? 자동차 속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이슈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료 요청에서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 응급의료를 요청받는 것과 문의받는 것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19가 전화해서 환자 진료가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실제로 응급실이 비어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응급의료 종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와 가능하지 않다는 다른 문제고요. 지금 갈 테니 진료해 주십시오. 그럼 거부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119 구급대가 수십 번 전화해서 가도 되냐고 그럴 때 정확한, 그들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급의료 종사자니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응급실로 그냥 들어오는 환자를 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응급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로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이 죽는다. 과실인가요?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 응급의료 지침이라고 있더라고요. 소방청에. 응급의료 지도 등을 받아 치료가 가까운 응급의료 센터로 이송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있다. 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장까지 소요되는 비행시간 등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헬기 이송을 요청하고 지시했다 합니다. 헬기 요청하면 되잖아요. 이송병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료 제도를 요청하고 지도를 따른다. 이 제도를 만들 때
환자가 응급의료 현장에 제한된 규정에 이송이 어려운 걸 충분히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송할 병원 의사한테 직접 전화, 이송할 병원 이름 부서 쓰게 되어 있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도는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응급의료의 질을 상상한다. 그래서 의료지도가 과연 뭔가? 봤더니 119 구조에 관한 지도의사라는 규정이 있고 지도의사는 소속돼 있어야 돼요. 의료법에 의료인, 그 다음에 구급센터에 다음과 같고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항에서. 이송 중인 사람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을 안내를 하는 게 지도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지도의사로 법률적 지위가 없는 거죠. 뭐 상담도 해주고 돼 있고요. 전화해서. 근데 해당 병원으로 전화하죠. 진료 거부. 1993년부터 진료 거부가 문제가 돼서 복지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너넨 이것만 거부해라.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진료 거부에 정당한 사유 하시면 PDF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긴 건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현재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제가 간혹 도와드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용산이잖아요. 건너편에 아파트 큰 데 있는데 거기가 사창가였고요. 그 앞에 철도병원, 중앙대병원에 제가 근무했는데 일주일에 와이셔츠 2장이 찢어졌어요. 밤에 술 먹고 오는 분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그때 당시 선생님들하고 친한데 적당히 막아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데 그 사람들을 막아주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유인순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경비업법을 저희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협의회가 처음 제안했고 특수경비를 하자고 그랬더니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네가? 국회는 그럴 수 있어요.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주승용 의원이 입법안까지 국회 본회의까지 갔었거든요. 회기 말로 폐기됐는데 경비업법 되면 돼요. 경비업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경비하고 특수경비가 있는데요. 일반경비는 때리면 맞아야 돼요. 특수경비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 현장에는 특수경비를 하자. 논리의 전개는 뭐냐. 과거에 대전에서 응급실 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응급구조사,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윤한덕 선생님 살아계실 텐데 이런 강의를 왜 합니까? 때리는 사람을 예방해야지 맞는 사람이 어떻게 예방됩니까? 호신술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복지부 과장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 하나만 제안하자. 응급의료 종사자가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나머지 10명 죽는 거 복지부에서 책임져라. 둘이 싸운 건 관심 없다. 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응급실에 가면 화나잖아요. 왜 화나요? 전문가의 판단과 일반인의 판단. 응급의료 제공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환자가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법에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방해하면 처벌하겠다? 방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왜 안 만들죠? 처벌하는 건 권력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방해하면 처벌하겠다. 저는요. 방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때린 놈이 이거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서 나 처벌하면 안 돼.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처벌받아.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이거 의료법인데 슬픈 얘기 드릴게요. 1988년 의료법의 결격 사유는 지금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2007년도에 개정됐어요. 지금 현행법 같지. 그 다음에 2024년에 다시 면허취소법이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1994년하고 2007년에 데모한 적 없잖아요, 의사들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냐? 보람의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연명의료 사건. 그때 살인죄로 기소됐어요. 전공의가. 그런데 불구속 사건으로 재판받았거든요. 대한민국 최초로 살인죄, 그러니까 살인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조사받은 일이에요. 그때는 의사들에 대해서 신뢰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이 문제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거였어요. 결국 살인죄의 방조죄로 유죄 처벌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받았죠.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건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피할 수 없다, 의사가. 어쩔 수 없었다. 의사의 잘못이 법률적으로는 판단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인하자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면허가 취소되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시 바뀌었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대형 병원이나 정부기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즘 뭐 의료 마리데이터 사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응급실은 진짜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은 돼 있는데요. 의료법 시행에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에 구축할 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시범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응급실 나오는 환자가 바로 어플에서 나 치료 어떻게 했니? 차트 어떻게 했니? 볼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기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신 분 계실까요? 냉정하게 없다고 봐요. 상황진단서 작성 방법도. 그러니까 자기의 의학적 사실을 기재하는 거죠. 근데 법률적 판단이 다를 때 속상하지 않습니까? 해줘야죠, 학교에서. 의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분쟁 현장에서 내가 만든 증거로 내가 재판받는 건 의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만들면 문제 없겠죠. 진료 기록에서 안 내고 기록 변조하면 입증방해 행위에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병원, 그다음에 OCS 쓰는 업체에 물어보세요. 최초 기록부터 수정한 것까지 다 기록이 남냐고요.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논의에는 안 보이지만 로그 파일 다 남습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22조 제1하단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돼 있어요. 상세히. 법에서 상세히. 그러면 기록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진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지에 썼거나 카톡에 썼던 내용, 질문했던 내용도 그냥 유리하면 붙여놓으세요. 진료 기록에. 근데 그 문구 작성하는 방법 잘 아셔야 돼요. 뭐 이거는 아까 보관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을 때만 처벌되는 거예요.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진실과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댈 수 있다면 나중에 작성하셔도 돼요. 이 사진을 찾았는데요. 이 다음이 황당해요. 간호사 정원 못 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 의료법이 이런 기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원장님 계시면 간호사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사직서를 딱 들고 와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나 그만둘 거든가 아니면 10년 살던가 월급 올려주세요. 그리고 원장이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간호사가 들어와요. 원장님 나도 잡혔었는데 10년 살던가 아니면 나 월급 올려주든가. 이 법으로 충분히 그렇게 악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호사를 마음대로 징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만두는 걸 막을 방법도 없는데 이런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 종씨라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이니까. 이승우 선생님이 쓴 논문에서 면허, 여러분들 면허 가지고 계시죠?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이니까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 많이 오죠? 가해자 멱살 잡나요? 아니에요. 야빠 보험 처리해. 면허는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한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을 사회적으로 특별한 사람한테 용인한 거예요. 그럼 운전하다 사고 날 거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그럼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 되는데 의료는 6년을 다니고 수련을 해야 의료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면 6년을 반드시 학교를 나오게 했어요. 그걸 국민한테 인식해야죠. 의료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 다음에 결과는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잖아요. 코로나 생겼을 때 누가 처음에 막 창문도 못 열게 했잖아요. 격리센터에서.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요청받는 게 뭐냐? 그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청받으면 거부하지 못해요. 이 법은 의료인의 입장에선 악법이죠.
그러니까 환자분류소를 만들고 하지만 요청받으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거부 의무가 생겨야 되는 거죠. 선택해야 돼요. 항상 응급의료 종사자는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죠. 정당한 진료 보험사 응급 환자 수용 곤란 박영민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써서 고맙죠. 그래서 봤더니 곤란 관리 체계 마련안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에 예고 기간이 돼서 나왔었어요.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용 곤란 판단 기준을 신설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원하는 건 절차에서 교수님들이 가세요. 저 교수님들 비난하는 건 아닌데 현장에 있는 전공의한테 물어봐야죠. 아니면 응급의사한테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위원회를 오래 하시는 교수님들은 저도 위원회 많이 하거든요. 가서 잘해야 돼요. 선임 되려면. 이렇게 해서 수용 능력 확인 굉장히 문구를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없는 게 뭐냐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아시죠? 10대 과실만 안 하면 처벌 안 하잖아요. 보험 들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의사에겐 왜 처리 특례법을 안 만드냐고요. 이거 아세요? 이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세요. 이 형님은 쿠데타를 하거나 혁명을 한 적이 없어요. 선거로 됐어요. 히틀러 형님이라고 아시죠? 이 형님은 한 번도 쿠데타나 뭐 외국인 유태인을 죽이긴 했지만 그 절차도 다 법으로 했어요. 대중을 선동해서. 입법 독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탈을 쓰고. 그런데 의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이 오케이 하면, 한 명이 노 하면 100명 편을 들어야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지만 나쁜 면도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고려대학교면 그래도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 대학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출판물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하는 놈은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어디 토론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자, 택배가 현관 앞에 쌓여 있고요. 어디 가면 택배를 반드시 이렇게 박스에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자본이라고 해요. 용산역에 가면 KTX 탈 때 아무도 표검사를 안 합니다. 의료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신뢰자본입니다. 만약에 이 택배를 누군가 막 계속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 택배를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지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의료는 신뢰자본을 누구가 가지고 있냐? 의료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난 최선을 다할 거고 밤새면서 환자가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해도 날 믿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의사를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요. 너무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당직하고 오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사회적 자본을 만들려면 정확한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요. 구성원들 간의 신뢰에서 결국. 이 구성원은 의료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과 외부 효과를 창출해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회장님이 대구에 가셔서 고발장 내시고 하실 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강의하거나 토론회하거나 술을 먹을 때 얘기하는데 수가 협상할 때 의사 인건비 얘기 나오면 저는 그래 하자 그러라고 했어요. 좋아. 의사 인건비는 나중에 하자. 중요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인건비, 방사선사 인건비, 의무기록사 인건비를 결정하자. 그리고 남는 걸로 의사한테 가져갈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최저임금법 때문에 간호조무사 월급을 최저임금법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간호조무사나 응급
그런 나머지 비의료인 외의 사람들을 최저임금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언론에 공포하는 거예요. 야, 니들 월급 이것밖에 안 준대. 의사 가기 전에 싸움 나고 복지부 피곤할걸요? 협상은 본질을 어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 공유하고 신뢰 회복하는 거 설명 의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아는 분이 뇌수술하러 갔어요. 갔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 특히 피곤하죠. 가르칠 때.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내일 너희 아들을 수술할 때 안 좋은 얘기만 할 거다. 왜냐하면 좋게 할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할 필요 없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다. 그건 의사가 고려하는 거다. 그만큼 많이 고려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 아들을 엄청 신경 쓴다고. 그걸 간호사나 컨설테이션이 해줘야 돼. 인감도장 잘 찍으세요. 인감도장 진짜 잘 찍으세요. 이거 임금도장. 대의민주주의. 마지막에. 자, 이건 얘기할게요. 의료사고 나면 2분에서 1초, 30분에서 결정한 여러분의 결정을 5년 동안 고민해요. 바둑에 그런 게 있죠. 장고 뒤에 악수 둔다. 오아시스에 사막에 고래가 없습니다. 이걸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설명하는 논문이 없어요. 의료는 그렇습니다. 의료인에겐 당연하지만 사회적으로 판사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논문 찾아와라 그럴 때 제일 답답하죠. 소송하거나. 논문이 없거든요. 당연하기 때문에. 감정 언어 잘 쓰시고. 성실히. 응급의료 거부금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면 되잖아요. 성실히. 응급의료 제공을 요청받은 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권한이 의무에 종사가 있는지 응급,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 마지막 제안하겠습니다. 비응급 환자 진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100%를 공단에서 환수하라는 거죠. 그럼 응급진료 안 할 거 아닙니까? 응급의료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 이메일이나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24시간 전화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